네, 오늘은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5장입니다. 요거 메모 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이것도 한 2주는 가겠어요. 그래서 5장의 1이라고 할게요. 나는 내가 국제개발협력을 우리 그 이해 할아버지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외교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건가? 이런 어떤 이게 유전의 숙명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또 하나가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한테 전화했나요?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유엔 사무총장님은 페이스북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5장이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한국이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됐다 아닙니까? 다까지. 이런 선례가 싱가포르, 뭐 한국, 하여튼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없어요. 근데 지금 김용 총재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이 자본주의가 천박하게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우울해서 자살률도 너무 높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인구도 줄고 있고. 네. 자, 들어가며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과거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 이외의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은둔의 나라로 불려왔다. 이하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은둔의 나라로 불려왔다에서 보면 어, 하여튼 예.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마침내 세계는 한국의 존재를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잘 바뀌지 않는다. 6.25 전쟁 이후 절대 빈곤 상태를 겪었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자, 96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이클 슈만 해외 특파원은 한국을 냉장고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하고 불결한 나라인 줄 알면서도 모든 불편을 각오하고 부인했다. 에잉? 96년에 냉장고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96년에 우리가 냉장고가 왜 없어? 이거 뭐야? 그가 부임하기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 묻힌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이 언제 부임했다는 거고? 1996년에 우리가 왜 냉장고가 없어? 뭐야 이거? 어,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았겠나? 한번 봅시다. 자, 슈만은 한국 부임 이후에서야 불과 40여 년 만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의 부임 이전 각오를 이해할 만하다. 한국은 전쟁 40여 년 만인 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에 가입했다. 이거는 뭐 계속 말했죠. 또한 2009년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선진국만 가입할 수 있다는 OECD 개발 원조위원회, 이게 다기죠. 이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10년 의장국 자격으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한국 주도의 신규 의제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도출했어요. 이어서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부산 세계개발 원조총회, 이게 이제 부산총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에 해당하는 30, 50 클럽 국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세계 국내 총생산, GDP죠. GDP 순위 10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21년에 제68차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게 UN CTAD, 여기 이사회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의견을 통과시켰다. 뭐 이때 이건 너무 늦게 한 거 아니야? 2021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면, 야, 21년에 무역 개발 회의에서 이거 너무했다. 이는 1964년 UN CTAD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에서도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공여국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애지간히 글로벌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경위, 개발과 관련된 한국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의 통일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비전 등을 차근히 알아봅시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해방, 전쟁 및 전후 복구, 45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1910년부터 일제 35년간 식민 지배를 거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어가지고 50년의 6.25 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 기간이 60년대 초반까지 사실상 국민의 의식주 문제와 국가 재정의 대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원조에 의지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갚아줘야 돼요.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어요. 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제공한 원조 대부분이 소비재 형태여서 국내 소비 성향을 높였고, 특히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으며 자본의 대외 의존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강화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한국이 받은 원조에 대해 현재 시각에서의 비판적 견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절대 빈곤 상태였던 한국의 실정으로는 누가 못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코스트 줬어요. 음. 오히려 원조는 해방 직후에 6.25 전쟁 후에 전후 복구 기간에 기아, 질병 및 불안을 제거하는 생명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이게 뭐지? 굶어 죽는데 원조 형태나 조건을 가릴 입장이 아니죠. 또한 신생 한국의 경제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원조의 대부분은 소비재 형태였으나 시설재로 도입된 원조는 산업시설 확충 등의 공업화에도 기여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까지는 미군에 의한 군정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의 당면 과제는 가혹한 일제식민 통치 이후의 인플레이션 안정과 재기능을 상실한 한국 경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기아와 질병 및 불안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미군정에 의한 원조는 미군정청에 의한 점령지 구호 원조, 미군정 점령지역 경제보응자금, 대외청산위원회 차관 등 다양한 형태였으며 해당 기간의 원조 규모는 5억 5천 30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은 그나마 빈사 상태에라도 있었던 한국 경제를 철저히 파괴시켰다. 그래서 전쟁은 나면 안 돼.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가 약 150만 명이었으며 비군사 시설의 피해액이 31억 달러, 민간 경제 피해 규모가 53년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 85%, 그리고 산업시설의 43%가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48년 12월 체결된 한미 원조 협정은 이전의 원조와 달리 마샬 플랜의 경우처럼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경제 협력처 원조가 6.25 전쟁의 발발로 구호 원조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50년 한국 민간 구호와 51년 한국 유엔 재건기구 등 유엔에 의한 다자간 원조도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또한 55년 미국 공법 480
퍼블릭 로 480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어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가 개시되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해방 이후 60년까지 받은 원조액이 30억 9,790만 달러에 달했다. 1960년 기준 한국의 GNP가 19억 5천만 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GNP 거의 2배 가까운 거를 원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그 초콜릿도 기분이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지. 6.25 전쟁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61년에 한국의 1인당 GNP는 82달러로 하루 22센트 수준, 1달러가 안 됐죠. 최빈국이죠. 이는 당시 아프리카 가나의 179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초에 한국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후진국으로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40%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60년 수입 대금의 71.7%, 정부 예산의 42.9%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에 이어 60년대 초까지 미국 사회에 원조가 없었더라면 한국 경제는 파탄되어 굶거나 병들어 죽는 국민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걸 겪으니까 지금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성조기 들고 막 광화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어, 한국을 뭘 하는데 또 성조기를 들고 나가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미국이 은인인 거지. 매겨 살렸다 생각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는 거야. 나만 해도. 아니, 대한민국 뭐 시위를 하는데 왜 미국 국기를 들고 저 미국 국가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데 그 개인의 삶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당시 한국의 민생고를 상징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표현 중에 하나인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농토가 적어서 자기 가족이 먹을 양식이 생산하지 못하는 농가에서 빈번히 일어났어요.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봄이 되어 다 떨어지고 나면 볼이 추수할 때까지 굽는 것 외에 달리 배고픔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어요. 이웃 모두 비슷한 처지라 양식을 빌려올 때도 빌려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 같은 거, 뿌리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먹고 막, 내가 뭐까지 봤냐면 흙을 퍼다가 흙을 끓여. 그 안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밑에 잠기면 그 윗물을 먹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땅을 삶아 먹는 거지. 사람들의 배고픔을 가시게 하고자 보리삭을 태운 가루에 초근목피, 이게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었다. 거친 음식으로 속이 탈나거나 항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허다했다.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 식이섬유가 너무 많잖아. 찢어지는 거지. 이처럼 보릿고개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이 그러니까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그게 찢어지는 거야. 한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었으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였다. 진짜 문제는 무엇보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온 좌절감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있었다. 50년대 미국의 원조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 이게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알죠? 네. 여기에 내부 보고서는 한국을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같은 시기 영국의 한 신문 기자가 한국을 취재해서 보낸 기사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기술했다. 예, 밑에 그 박스를 보면 1950년대 대한민국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만에서조차 50년대 말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고 자립경제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대요. 이런 상태가 되니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용기를 잃고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했지. 엽전이 별 수 있간디, 와라지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유행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단발령을 내렸는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에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게 했다. 그러나 천민들이 이를 따를 수 없었어. 사람들은 이들을 와라지라며 전시했다. 그러니까 어,
식민 국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양복을 입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못 따른 할 수 없어서 못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지. 일본인들도 집신을 신고 있는 한국들을 와라지라고 했다. 와라지는 집신을 가리키는 일본말. 여기서 엽전이나 와라지는 우리 국민을 뜻한다. 풀이하자면 달러 세상이 되었는데 엽전으로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게 자조적인.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 구두 신고 다니는데 우리는 집신이나 신어야 할 신세임을 한탄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기는 폐잔병의 심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는 교육으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좀 뒤로 가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을 하는 거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우리는 교육으로 일어난 나라예요. 우리가 그 월드뱅크에 돈을 빌리잖아요. 그때 교육한다고 돈을 빌렸어요.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의 월드뱅크에서 미친 나라를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돈 빌려가지고 그뭐 인프라 안 닦고 학교를 세우고 뭐 애들 교육을 한다는 게 그래서 거기는 약간 도른 나라지. 음. 자, 도약 단계입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약했는지 보겠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유명한 하긴스 교수는 인류의 긴 역사에서 발전은 예외였고 정체가 정해진 규칙이었다. 이렇게. 18세기 중반까지 한국을 비롯한 지구상 모든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이제 옛날에. 흉년이나 전쟁, 재난 등이 발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장구한 인류 역사 중에서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1840년부터 1940년까지 약 100년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1에서 1.5%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본 축적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긴 정체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도약을 시작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로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룩했다. 수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62년, 66년간 연평균 43.8%, 67년에서 71년간 33.8%, 72년에서 76년간 50.9%는 신기록적인 성장을 보였다. 62년 5,48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20년 후에 82년에는 399배가 늘어나서 218억 5,340만 달러였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독재도 하고 유신도 하고 이제 민주주의로는 완전히 그 엉망이었지만 이런 걸로 또 할배들이 그렇게 또 추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걸 보고 지금 새마을학과 새마을운동이 다른 나라에 지금 수출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베트남에 새마을학과가 있어요. 영남대학교인가 새마을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쪽에 이 우리 새마을운동 모델이 지금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에 달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서 1824달러로 21배가 늘었어요. 이때가 옛날 때죠. 1828달러. 자, 1990년대 이후 중국과 함께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60년에서 70년대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경우 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 1인당 소득이 12배, 수출은 30배 증가했어요. 베트남도 이제 굉장히 빨라요.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보면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영악하다 해야 되나? 저는 남편이 베트남 쪽을 많이 있어가지고 잘 알아요. 중국을 싫어하는데 중국보다 훨씬 더 무서운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어, 네네. 그리고 베트남이나 우리나 이렇게 속에 이렇게 막뭐 피해 받은 게 많잖아요. 중국은 그냥 만만디예요.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약자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거기만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뭐 박물관에 사진 찍지 마라. 중국 사람들 그런 말 안 들어요. 막 찍어요. 그런데 이제 어,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왜냐하면 인구도 많지, 뭐 늘 대국이지, 역사도 많지,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 약간 막장처럼 막 그런 깡패처럼 그러는 게 음, 자기들 자신감이 한 번도 꼴린 적이 없는데 뭐. 예. 예,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얼마나 내용이 많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사람도 우리가 근현대사를 보면 이때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죠. 끌려가서 죽고 막 이유 없이 총 맞아 죽고 막 우리 제주 4.3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골들을 다 발 못했거든요. 3만 명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3만 명 더 된다는 것도 있어요. 뭐 7만 명이라는 것도 그 광주 항쟁 같은 경우가 몇천 명이거든요. 제주에 3만 명이 그냥 공식 통계예요. 근데 3만 명 더 될 거예요. 호적 없는 사람도 많았을 거거든요. 아, 네, 제주는 너무 아파요. 일본의 오키나와가 굉장히 아픈데 제주도는 더 아파요. 제주도가 음, 예, 도약 단계 외자 도입 개발 연대 전기를 보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정부 주도로 대외지향적인 공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했으나 미국의 무상원조 등이 줄어들면서 외자 도입에 의한 투자 재원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부흥은행 이게 IBRD고 국제통화기금 이게 IMF고 국제개발협회 이거는 네, IDA 뭐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이거과 같은 국제기구 가입으로 공공차관 도입을 기반으로 조성을 했다. 65년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되고 재정 차관하고 상업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 시기 전체 외자 도입 규모 면에서 무상 원조 비율은 점차 줄어든 대신 공공 및 상업 차관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62년에서 65년간 외자 도입액 중에 83.4%를 차지한 무상 원조 비율이 66년에서 72년까지는 17.8%로 줄어든 반면에 공공 및 상업 차관의 경우에 같은 기간 15.1%에서 72%로 크게 늘었다. 이제 무상원전은 좀 줄고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는 같은 기간 1.5%에서 5.3% 얼마 안 됐죠.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61년인데요. 이게 아까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 IB 월드뱅크 W 그 김용 총재가 한 말씀이거든요. W뱅크에 자기가 이제 총재가 되면서 이렇게 옛날 서류들을 보니까 한국은 약간 정신 나간 나라다. 돈을 빌려가면서 다리 닦고 오고 공장 세우고 이게 인프라 닦는 게 아니고 학교를 세우고 어쩌고 교육을 한다 그러더라. 근데 역사적으로 제일 돈 빨리 갚은 나라지.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 총재가 그 세계은행 총재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국민의 이렇게 막 자살률 높고 우울증 높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물질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안타까워서 지금도 뭐 방송에도 나가고 유튜브도 나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자, 개발 연대 후기는 76년에서 90년까지거든요.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외자 도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의 역할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때 65년이 박정희 때죠. 왜 뭐 일본 하여튼 일본하고 좀 친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일본은 이게 이제 제국주의가 엄청 일본이 침략을 그 조그만 나라가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그 찝쩍거린 게 엄청 많잖아요. 이 섬나라여서 그런 것 같아요. 대영 제국이 대자를 붙이잖아. 자기들 나라에. 영국이 조그맣잖아요. 섬이잖아. 일본이 대일본 제국 대를 붙이거든. 자기들 나라 앞에 대자 붙이는 거는 그래서 영국도 온 전 세계 식민지를 그렇게 막 뚫고 다니고 일본도 섬나라여가지고 자기들 자격지심 내지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거 내가 뭐 속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내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다른 나라 자기 나라끼리 잘 먹고 잘 살지 그거를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이제 ODA 원조를 엄청 돈을 많이 내잖아요.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일본은 뭔가 이렇게, 네, 일본은 엄청, 이렇게 국민들은 다 나이스한데 국가가, 그게 이제 정치지. 예. 국민들은 착한데 국가가 제국주의예요. 지금도 그래요. 완전히 그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한. 네. 하여튼 일본이 그러니까 역할이 이제 미국 대신해서 크게 늘어났고 외자 공여 주체별로 볼 때는 일본이 20억 1,430만 달러로 57.4%, 미국이 5억 1,200만 달러로 14.6%, 기타가 9억 4,850만 달러로 28%를 차지했다. 이는 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대일 청구권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적극 후원한 미국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거였다.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돈 뺄라 하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더 뺄라 그럴 건데. 이제 니네도 분담금 내놔라 막 이럴 건데. 네. 네, 둘째. 트럼프가 뭐 발표한 거 뭐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아, 취임식 아직 안 했나? 취임식과 더불어 가지고 뭐 세계 뭐 이런 ODA 탈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취임식에 거의 뭔가 이렇게 이슈처럼 그렇게 터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공궁에 처하게 됐죠. 돈을 방위비 같은 거를 이제 우리 보고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음. 거기다가 북한은 예, 북한 헌법도 지금 개정을 했죠. 이제는 한반도 전역을 자기네 땅으로 안 봤어요. 그 북한의 헌법을 보세요. 그래서 헌법을 보면 우리가 침략 헌법이야. 우리는 헌법에 보면 한반도의 영토와 영역을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 북한이 38선 이북으로 자기네 땅을 규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참, 지금 자기들은 남의 나라라고 우리하고 선을 그었잖아, 38선을. 근데 우리는 그 땅도 다 우리 땅이 헌법에 있는 거야. 예, 이거 어떻게 돼? 헌법이 한번 보세요. 예, 어떻게 되나. 그래서 헌법 개정 같은 거를,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침략 헌법이 되거든? 저쪽에서 남의 나라라고 선을 그었는데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이제 그래서 통일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부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침략이잖아, 통일이. 네, 복잡하죠. 네, 우리는 정말 복잡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렇게 외국을 가요. 국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외국만 많이 가는 것 같아. 외국에 가면 좋잖아. 막 바람도 쐬고 막 외국인도 만나고 막 그러고 막 이런 글로벌한 이슈들 얘기하고 너무 좋잖아. 네. 저의 개인적인 썰입니다. 예. 둘째, 중장기 외자 도입이 대폭 확대되어서 73년에서 78년까지 112억 뭐 어쩌고 하여튼 늘었어요. 외자 도입이.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조금 뒤에 줄어든 거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외자 도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셋째가 내용면에서 보면 70년대 말에 이후부터는 우리 경제 대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은행 차관과 금융 차관의 외화 채권 발행, 외자 도입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어서 18.7%까지 3.3%에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외자 도입의 성과 활용을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공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몇 분 동안 녹화가 됐는지 잠깐만 어떻게 보지? 7시 15분. 조금 더 읽어도 되겠다. 자, 외자 도입의 활용 성과와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외자 도입은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국가 간 자본 이동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큽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외자 사용으로 창출된 과실 배분과
재투자 등이 대부분 자본 수출국의 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외자 도입국의 자본 축적과 사회적 후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서 외자 기업에 각종 혜택을 줘서 외자 도입국 경제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6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외자 도입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해서 국가 발전과 연계된 효율적인 외자 도입으로 심각한 외채 위기 없이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외자 도입 및 활용의 성공 사례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그리고 일본의 공공차관인 해외경제협력기금,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거예요.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용한 포항제철 설립, 포스코 있죠. 세계은행의 공공차관에 의한 새마을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월드뱅크. 이게 이제 60년대 이런 것들을 이게 외자 도입에서 성공한 사례예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도 엄청 사람들이 반대 많았대요. 우리가 농경국가인데 거기에다가 땅을 묘를 심으면 얼마나 쌀이 많고 막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아스팔트로 다 뒤덮냐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그랬답니다. 아, 네, 그랬대요.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는 과잉 도입과 방만한 사용으로 외자 도입 기업의 부실화 문제가 대두됐다. 또한 73년 1차 석유 위기와 79년 2차 석유 위기에 따른 원유가의 급상승으로 비산유 개도국의 외채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80년대 초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모라토리움, 돈 못 갚겠어, 이렇게, 를 선언을 하는 외채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빌린 거 못 갚겠다 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1986년 말에 외채가 444억 달러로 대표적인 채무국가였으나 당시의 저유가, 저금리, 일본 엔화 가치의 고평가 등 소위 삼저 현상으로 86년부터 흑자로 우리가 전환을 하면서 외채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지고 그다음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근데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갚을 이자가 낮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높아졌어요. 근데 일본 돈 우리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저잖아, 삼저. 그래가지고 우리가 흑자가 됐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의 성공적인 외자 도입 및 활용 경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개발 초기 여건의 중요성으로는 우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의 도입과 우수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60년대 미국 경제학자 로스트는 도약의 선행 조건으로 정치적 혁명, 신시장 출현, 신기술 발명, 수출 가격 상승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개발 초기 정치와 경제 체제를 제외한 모든 면이 같았지만 지금은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여건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계의 도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경험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너무 안 됐어요. 그죠? 다음으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에요. 그 애덤 스미스 알죠? 국가의 부는 그 국민의 생산력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경제 개발의 결정적 요소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로 경제 성장의 함수로서 인적 자원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50년부터 90년대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 요인을 분석한 솔로우에 의하면 노동 및 자본 등 양적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12.5%에 불과했으나 교육을 통한 기술 발전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기여도는 87.5%. 세계은행의 교육 부분 정책 논문도 교육 분야 투자가 가장 높은 결과를 배출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아까 이제 김용 총재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교육 투자가 제일 성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마이어와 라우치는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인적 자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부족한 천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에서는 교사가 국가 건설자다. 예, 그래서 한국 교실을 엄청 칭찬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에 대해 언급했다. 정치 지도자가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바마예요, 저는. 미국 대통령은 약간 상징적으로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약간 상징적이어야지. 그렇게 시시콜콜한 거 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약간 이제, 그리고 오바마는 그 재임하는 동안 자기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가 제일 중요한 일과였어요. 뭐 딸 숙제 봐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거의 세계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래야지. 예, 좋겠다. 그 오바마가 좋았는데.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매년 발행하는 인간 개발 보고서 알죠? HDR, Human Development Report는 국가별 인간 개발 지수, 이게 이제 인간 개발 지수가 Human Development Index, HDI, 그리고 그 순위가 1인당 GDP 순위와 1인당 HDI 순위 격차를 발표하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가난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빈곤의 개념을 우리가 첫 시간에 했잖아요. 역량이 딸리는 거. 그래서 그게 아마르티아 센이었잖아요. 그 인도 학자. 그 사람 무슨 상 노벨상 받았어요. 빈곤의 개념을 바꿔놨어요. 그래서요, 돈이 많다고 빈곤하지 않다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빈곤한 거고요. 역량이 없으면.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을 나는 이 역량. 그래서 이제 이게 인간 개발 지수. 그래서 부탄 같은 나라는 인간 개발 지수 이런 거 높겠지. 부탄을 가난한 나라에 넣으면 가난하겠지만, 그들은 가난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1인당 GDP 순위와 1인당 HDI 순위 격차를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서 1인당 HDI와 GDP 순위는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개발 지수도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높은 HDI 최상국 그룹에 속하는 66개국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6개국이 포함이 돼 있어요.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아일랜드하고 스위스, 이제 2, 3위가 공동이네, 2위가.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홍콩 및 아이슬란드, 6위가 독일, 13위가 영국, 17위가 미국, 19위가 일본, 23위가 한국. 일본도 꽤 낮네. 미국도 17위 낮네. 이게 잘 사는 거하고 별 상관없는 거지.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좋구나. 네. 북한은 남태평양 도서국가 소말리아와 함께 HDI에 관한 자료가 없는 나라에 속한다. 진짜 북한을 나라로 칭해야 되는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한편 1인당 GNI 순위, HDI 순위는 향후 발전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HDI 순위는 상위지만 GNI 순위가 낮은 국가는 개발 잠재력은 높으나 개발 장애 요인으로 GNI 순위가 낮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UNDP 등에서 개발 잠재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한국의 경우 61년 GNI 순위, HDI 순위 격차가 지표와 유사한 사회 문화 복합 지표를 기준으로 74개국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 문화 복합 지표 면에서는 14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1인당 소득 면에서는 60위로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89년이고요. 2020년 보고서 기준 GNI 순위, HDI 순위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쿠바 45.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쿠바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쿠바 럼주 그 뭐고 모히또 그런 것도 있는데 쿠바가 완전히 60년대 같대요. 완전 진짜 다 썩은 차들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의사들도 밖에 나와서 약간 껌 팔고 껌이 아니고 이제 마약이지. 그래서 어, 국가에서 주는 월급만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지. 의사 월급이 우리 돈 3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쿠바가 여행하면 그렇게 음, 옛날 느낌이어서 좋대요. 산유국 쿠웨이트는 마이너스 50일로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나라는 뭐가 걱정해요. 네. 산유국인데. 자, 둘째, 한국의 개발 경험은 사후적으로 볼 때 파리 선언의 5대 원칙인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성과관리, 상호 책무성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례니까.
2005년 2월 18일에서 3월 2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포럼의 결실인 파리 선언의 5대 원칙은 2차 대전 이래로 국제개발 협력 경험을 집약한 것으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를 받는 측과 주는 측의 공동의 노력이 강조했어요. 맞죠? 그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성과관리, 상호 책임 이 5개 원칙은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파리 원칙이에요. 어디고? 음. 파리의 5대 원칙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은 원조 초기에 무상 원조 도입을 통해서 성공한 모델들을 이후 차관 도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처음에 무상 원조 했을 때 이제 성공한 그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한국이 영리한 거예요. 무상 원조만 계속 받으면 자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 적당히 하니까 이제 그 성공한 모델을 돈 빌려가지고 갚아가면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꿀릴 거 없잖아요. 돈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키스트 모델이 이후에 설립된 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키스트 차관으로, 원조로 했죠. 포스코도 원조로 했죠. 경부고속도로 원조로 닦았죠. 아까 나왔죠. 그리고 직업훈련원의 경우에 무상원조 자금으로 한독 부산직업훈련원, 일본 자금으로 대전 직업훈련원, 미국 의회 자원으로 정수 직업훈련원, 벨기에 정부 지원으로 한백 창원 직업훈련원을 건립했다. 73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 지원으로 5개 거점 직업훈련원 설립했으며 이후 세계은행의 교육차관 사업을 통해서 15개 직업훈련원을 건립했다. 이거네, 이거. 직업훈련원을 건립을 한 거네. 원조 기관 설립과 그래서 내가 왜 국제 교육개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우리 그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이요. 다른 못 사는 나라들이 교육을 엄청 원해요. 학교 세워주세요부터 해가지고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한국이 교육을 통해 성공했잖아요. 그거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한국이 대외 원조를 할 때 교육적으로 하면 저는 이제 어차피 원조 규모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원조 규모가 커지면 그 돈만큼 우리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교육의 투자는 우리도 좋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이제 초청 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한국을 사랑하고 떠나요. 평생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2주간의 경험으로. 이만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올해는, 내년에 적도기니도 할 거예요. 적도기니 작년에, 하여튼 올해 사업이 나올 거 적도기니도 할 거고, 모리셔스 2개까지 할 수 있어서 다 더는 못해요. 모리셔스랑 적도기니.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정보 1명 왔어요. 근데, 참. 네. 3명은 못 오겠지. 네. 1명 더 데려오라 했거든. 네가 혼자면은 개설을 내가 이게 되겠나? 이게 학교가 수익이 너무 안 되잖아요. 학교에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1명 찾고 내가 1명 찾자. 이러면 3명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지난주에 봤는데 1명 더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훌륭한 중학교 선생님이 네, 오셔가지고 제가 영어가 좀 되나 했던 영어가 조금 어렵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는 필리핀의 사람하고 소개를 하니까 이제 영어 수업을 이제 레귤러하게 할 거예요. 줌으로. 그리고 딴 사람 돈 내고 하잖아. 나는 필리핀에 아는 사람 많잖아.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또 한국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컨버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익스체인지 컨버세이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도 그거 하고 싶으면 아, 네, 하고 싶으면 제가 연결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